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 우습게 보이니? 그동안 너희들이 푸대접을 했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막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막대하다니,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들 스스로 했던 행동들이 기억도 안 난다면 그것부터 잘못이야. 너가 너희 처가에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했었다면 이 정도로 화가 나지도 않아.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도 내 자식이라 다 해줬던 거지. 부모를 우습게 보는 놈들한테는 양말 한 짝도 아까워. 너희도 이제 내 집에서 썩 나가라.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내외에 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일평생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둥글게 살았어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 자체가 싫어서 웬만한 일은 양보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간 뒤에 조금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굳이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처가 사이에서 고생하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잘못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도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깔보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말 많고 까탈스러운 처가에는 그렇게나 잘하는데 가만히 있는 김 씨에게는 아들 내외가 우습게 보면서 함부로 부려먹어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로서 부족함 없이 다 퍼주고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런 김 씨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는 것 하나 없이 더 받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더 이상 그런 호구짓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김 씨의 아들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돈을 어느 정도 모으자마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립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남편과 사별했던 김 씨도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어도 괜찮았어요. 독립을 하긴 했지만 아들은 꽤나 살가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잘 지내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면서 나름대로 살뜰하게 챙기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때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김 씨가 그 전에 따로 얼굴을 본 적 없었지만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건 익히들어 알고 있었죠. 아들이 그 아가씨를 만나면서 몇 번의 큰 다툼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쫓아다니더니 결국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마음 고생을 시킨 그 아가씨를 한때는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가족이 되니 다행이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 결실을 맺게 되어 앞으로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 소개를 받던 자리에서도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챙기는지 김 씨가 보기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에 한 가지 걸림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벌써 신서방을 우리 집안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제 아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도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하긴요. 저희 집이 딸 하나만 낳고 말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듬직한 사윗감을 데려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상견례의 분위기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첫인상은 기가 세 보이는 사돈이었지만 아들을 칭찬하는 말에 김 씨도 마음이 사르르 풀려나갔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 다행이구나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이어지는 사돈의 말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 아이들 신혼집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 당연한 일인 것이 김 씨 역시도 집에 대해서는 아들과 논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속으로는 양가 집안에서 반반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 확실하게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집은 아들 가진 쪽에서 해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다 저희 쪽에서 부담하더라도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쳐다봤더니 아들 역시 난감해하며 김 씨의 눈을 피했어요.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사도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곤 해도 김 씨와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일단 저희 생각은 말씀드렸으니까 사돈께서 신서방이랑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예비 며느리 역시 이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건지 옆에서 별말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상견례를 오기 전에 미리 아들에게 물어보고 나올 걸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밥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나갔고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와 아들과 집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죠. 엄마, 사실 저도 고민하느라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빼서 집에 보탤게요. 결국에는 아들 역시도 집을 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힐 지경이었죠.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던 방법을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김 씨의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김 씨가 평수를 낮춰서 이사를 했던 집이었어요. 그래도 김 씨가 워낙 집을 깔끔하게 관리하기도 했고 아들도 직장에서 출퇴근하기에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어요. 이 집을 팔아도 작은 집을 2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집을 주고 아들이 보태려고 했던 돈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 외곽으로 나가면 혼자 살기에 괜찮은 곳을 장만할 수 있겠죠.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티를 내며 좋아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신혼집이 가장 큰 걱정이었었는지 아들은 한시름 덜어낸 표정이었죠. 그렇게 김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왔고 거의 지하철 종점까지 벗어나 혼자 지낼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너희들은 별일 없니? 저희는 잘 지내요.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요일인데 뭐 하고 있어? 저희 지금 처갓집에 와 있어요. 별일은 아니고요. 장모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그냥 너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지금은 전화통화 오래 하기 곤란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결혼 후에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사도는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아들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고 조금 유별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외동딸이라 딸을 시집 보내고 적적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김 씨 역시도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점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듣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2에서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어쩌다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아들의 목소리와 말투에서 귀찮아함을 느낀 뒤로 아예 전화를 잘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1년에 딱 2번 추석과 설날에만 김 씨의 집을 찾았어요. 어버이날, 김 씨의 생일 같은 날에는 겨우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2 사람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살다 보니 바쁘게 사는 건 이해했어요.
그나마 남편의 제삿날이 되면 아들이 혼자 내려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아들 보러 한 번을 안 가네? 어떻게 맨날 집에만 있어? 이사한 집 근처에서 새로 사귀게 된 이웃이 김씨 집에 놀러와 물었습니다. 내가 갈 일이 뭐가 있어. 애들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나 궁금하지도 않아? 통화는 가끔 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사돈이 바로 근처에 사니까 알아서 잘 챙겨주실 거야. 언니, 아들 장가 보낼 때 살던 집까지 내줬다면서? 근데 효도는 언니가 아니라 그쪽에서 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다 억울하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대가를 바라고 준 것도 아니고 아들 잘 살라고 그런 건데.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못 찾아갈 만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어차피 갈 일도 없었고 아들 역시 한번 오란 소리를 안 하니 먼저 찾아갈 김씨도 아니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날 동안 한 번도 아들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 가게 된 이유는 며느리의 출산 때문이었죠. 손주가 태어나고 100일이 되었을 때 아들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집에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위해 안사돈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이 먹고 애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가 커서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줘야죠.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은요 무슨, 내 새끼 보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밤이 되어도 사돈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김씨 역시도 아들이 하루 자고 가라고 해서 준비를 다 해서 온 건데 사돈까지 같이 이 집에 묵으면 불편하겠다 생각했죠. 아들이 김씨에게 내어준 방은 평소 창고로 쓰는 방인 것 같았습니다. 행거에 옷도 잔뜩 걸려 있고 박스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김씨의 이부자리를 펴면 아무런 공간도 나오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답답한 기분이 들어 오늘 편히 잠을 자긴 글렀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안방은 아들 내외가 사용하고 있었고 하나 더 있는 방이 조금 더 넓었지만 거긴 손주와 사돈이 자는 곳이었어요.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자겠다 말했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도 아이 분유줘야 해서 거실 주방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거기에서 주무시면 불편해서 못 주무실 거예요. 아니 난 괜찮아. 거실에서 TV 보면서 자면 돼. 아니에요. 아기도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아무래도 김씨가 불편한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루면 되는데 잠자리를 따지는 것도 유난인 것 같았죠. 저녁을 먹고 다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쩐지 김씨는 본인만 자꾸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찌나 장모에게 극진하게 대하고 서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사위가 있으면 김씨도 갖고 싶을 정도였어요. 무뚝뚝한 성격인 줄 알았던 아들이었는데 장모와 며느리를 대할 때는 유머 있고 자상한 사위이자 남편이었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김씨는 아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김씨가 경기도 외곽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여기 식구들은 완전한 한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했어요. 결국 김씨는 피곤하다며 일찌감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잠은 오지 않았고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답답한 방구조 때문에 힘들었는데 새벽이 되니 추운 날씨가 더 문제였죠. 맨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 깔고 누워 있었는데 온몸에 삭신이 다 쑤시더라고요.
밤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새벽 5시가 되어 거실로 나왔더니 며느리가 소파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사돈은 주방에서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안 추우셨어요? 조금 춥긴 하더라. 안 그래도 그 방이 보일러가 잘 안 들어와요. 사돈, 그럼 저랑 같이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방에서 자고 싶어서 잠을 잔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밤은 이미 지났는데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잘만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돈은 추위를 잘 안 타시나 보네. 저는 새벽에 보일러를 있는 대로 올리고 잤거든요. 나이 들면 춥게 자면 안 되니까요. 사돈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냉골에서 자게 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찾아온 부모 대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아들의 집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고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왔죠. 아들은 그 이후로도 김 씨에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사진을 올리면서 김 씨의 기분을 거스르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1년에 한 번 있는 남편의 제사마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2년 연속으로 불참했을 때는 김 씨도 아들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집도 멀고 연락도 거의 안 하는데 뭐가 달라졌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김 씨의 심리적인 거리가 크게 바뀌었죠. 어쩌다 아들에게 전화가 한 번 걸려와도 서로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1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명절이 되어도 차례 안 지내고 여행 갈 거니까 아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하니 아들 역시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죠.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괜찮으시면 아이 보러 한번 올라오세요. 웬일인지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손주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김 씨는 그 초대를 거절했어요. 괜찮다.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바쁘세요? 그래도 한번 손주 보러 올라오셔야죠.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 싱거운 통화가 짧게 끝났고 김 씨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차피 또 올라가 봤자 예전처럼 좋은 꼴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아들의 집에 가야만 했어요. 김 씨가 살던 빌라 위층에서 수도관이 터졌고 거실이며 안방이며 온통 천정에서 떨어진 물로 난리가 나버렸죠. 건물 전체에 영향이 있다고 하여 공사를 크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이틀 동안 근처의 숙박업소에서 지냈었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 결국 아들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집은 좀 어때요? 내 집 하나 수리하는 건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 일단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은 다 빼놓긴 했는데 건물 수리 다 끝나면 도배장판도 싹 다 새로 해야 할 것 같아. 일주일 정도는 더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더라. 그럼 그때까지 계속 거기 계시게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너희 집? 아니야 됐어. 뭐하러 거기까지 가. 일주일 넘게 모텔에서 어떻게 지내요? 그냥 저희 집으로 지금 오시라니까요? 사실 기약이 없는 공사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김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식을 들은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난리를 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하도 간곡하게 집으로 오라고 하자 김 씨도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바로 간단히 갈아입을 옷만 챙겨들고 직접 차를 몰아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김 씨의 차에서 짐을 모두 내려 직접 집까지 옮긴 뒤에
바로 김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저 차 좀 빌려주세요. 뭐? 너희 차 있잖아.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애엄마도 차를 쓸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오신 김에 애 좀 봐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어쩐지 아들이 자신을 급하게 집으로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돈 역시도 당분간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고 그날부터 김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손주를 보며 지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김 씨의 자동차 키는 첫날 이후로 매일 며느리가 들고 다녔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김 씨는 원래 살던 집에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나 차 써야 하는데 어디 가시게요? 일단 건물 수리가 끝났다고 해서 집에 좀 다녀오려고. 김 씨가 사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지만 다음 날 일어났더니 며느리는 이미 김 씨의 차를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선우 엄마 어디로 갔니? 내 차 끌고 나갔어? 아까 장모님이랑 어디 나간다고 하던데. 엄마, 그냥 제 차 끌고 가세요. 아니다 됐다. 그냥 지하철 타고 갈게. 아들의 차는 커다란 SUV였기 때문에 김 씨가 운전할 자신이 없었죠. 무엇보다 익숙한 본인의 차를 놔두고 왜 남의 차를 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에 집에 돌아온 김 씨에게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애엄마는 오늘 장모님 댁에서 자고 내일 온대요. 그래? 그럼 내 차는? 엄마, 그 차 말인데요. 그냥 저희 주시면 안 돼요. 애 키우다 보니까 차가 한 대 더 필요해서요. 아들은 마치 볼펜 한 자루를 빌려달라는 말투로 차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차 타고 다닐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 동네 한적한 곳인데 차 끌고 다닐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지하철 잘 다니는데. 한적한 곳이니까 더 차를 몰고 다녀야 하지 않겠니? 정 필요하면 너희가 차를 한 대 더 사. 그건 낭비잖아요. 어차피 엄마는 운전하실 일도 많이 없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차를 뺏으려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다음 날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김 씨에게 자기가 깜빡 잊고 차를 끌고 나갔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혀 웃음이 나오질 않았죠. 별말을 안 하고 참고 있으니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 씨는 아들에게서 완전히 정을 떼버렸어요. 엄마, 아침 뭐예요? 일요일이라 11시가 넘어 일어난 아들이 밥을 차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너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제가요?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었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싱크대에 그릇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 씨가 이 집에 온 뒤로 은근히 청소, 빨래, 식사 준비와 같은 집안일은 김 씨의 일인 것처럼 미뤄두었죠. 라면을 다 먹은 아들은 씻고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오더니 자기들은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는 오늘 밤 늦게 들어올 건데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그리고 심심하시면 빨래라도 좀 돌려주세요. 버릇없는 아들의 말에 김 씨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더니 아들은 빙글빙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왔을 때 집안이 깨끗하면 기분 좋잖아요. 청소기도 돌려주시고 스팀 청소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너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켜? 저보다는 원래 엄마가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밥값은 하셔야죠. 농담이에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김 씨의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미역국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축하한다는 말 없이 집에서 청소나 하라며 밥값하라는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평생 키워준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니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시부모를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죠. 내 차 키 어디에 있냐? 차키요? 아마 안방 화장대에 있을 것 같은데. 왜요? 어디 가시게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 씨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 혹시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이세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짐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럼 어디 가시게요? 가긴 어딜 가? 가는 건 너희들이 가야지. 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어딜 가겠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저희 집이지 어떻게 엄마 집이에요? 너희들 살라고 내주긴 했어도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게 되냐? 김 씨의 대답을 들은 아들은 뭔가 깨달은 듯 아차 싶은 표정이었어요. 그 집의 소유자는 여전히 김 씨가 맞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 우습게 보이니? 그동안 너희들이 푸대접을 했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막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막대하다니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들 스스로 했던 행동들이 기억도 안 난다면 그것부터 잘못이야. 너가 너희 처가에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했었다면 이 정도로 화가 나지도 않아.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도 내 자식이라 다 해줬던 거지. 부모를 우습게 보는 놈들한테는 양말 한 짝도 아까워. 너희도 이제 내 집에서 썩 나가라. 엄마, 이를 왜 이렇게까지 키우시려고 하세요?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세요. 말로 하면 너희가 알아듣니? 다 됐으니까 나한테 받은 거 전부 내려놓고 나가라. 아들도 화가 잔뜩 났는지 씩씩대며 집을 나가버렸고 며느리도 김 씨의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손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마 김 씨가 이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겠죠. 김 씨는 아들 내외가 나가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아들에게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하루빨리 짐을 다 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집에 찾아온 아들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김 씨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김 씨의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자기 친정에서 지냈고 그 뒤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틀 후 아들이 부른 이삿짐 센터가 찾아와 짐을 모두 가져갔고 김 씨가 살던 집에서 빼온 이삿짐들이 다시 집을 채웠습니다. 엄마, 이러면 진짜 영 끊자는 거죠? 이미 너랑 나랑 영 끊긴 지 오래 아니었냐?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 짐만 가지고 나가버렸죠. 그렇게 좋아하는 처가에 얹혀 살던, 이 집에 살면서 모은 돈으로 새 집을 구해서 살던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게 호구 노릇하는 건 그만하기로 했어요. 한 달 뒤에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김 씨를 설득하고 화해하려 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잃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의 마음은 돌아올 일이 없었고 이 집에서 다시 살 수도 없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